자, 이번 시간은 이제 간접적 개입 방법 중에서 주택에 관한 정책들 주로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등이 있게 되는데, 일단 임대료 규제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임대료 보조는 한 번도 답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 27회 때 그리고 30회 때인가 두 번 나왔는데, 일단 이 얘기는 저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주택법이라고 하는 공법에서 다뤄지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 경쟁 시장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장 실패 얘기를 하면서 했던 소리가 독점적, 독과점적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들이 가격을 멋대로 책정하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정한 통제를 가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할 때는 다시 그림 분조토라고 하는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돼. 분조토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있고요. 조정 대상적이 있고요. 투기 과열지구라고 하는 거에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적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아까 국토부 장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아파트 공급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적용되는 게요,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되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 중에서, 아파트 건설 용지 중에서 애초에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가리켜서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싸게 땅을 뺏어 냈으니까 아파트 건설업체한테 좀 싸게 분양을 하고, 싸게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공급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공공택지의 의미가 될 테고, 그 외에도 민간 택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기억하실 주제가 적용 폐제라고 해서 설령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는 공공택지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공공택지 관련 쟁점 하나 나오고 적용 폐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쪽방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그래서 원룸 같은 것들 많이 공급해라, 역세권 이런 식의 얘기. 그래서 이 많이 공급하라고 유도하려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이런 게 분양가 상한제. 이에 비해서 관광특구는 외국인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분양할 때는 좀 호화주택 지어서 비싸게 받아먹어도 좋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효과라고 하는 거. 자, 수요. 자, 원래 가격보다 좀 싸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사면은 로또라고 당첨되면 돈 되니까 다들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금지된다고 했는데, 자,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관점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을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원룸 하나당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정부에서요, 이렇게 규제할 수 있네요. 60만 원 이하로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 또는 40만 원 이하로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면 주택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50만 원 받고 있는데 60만 원 이하로 받아라. 그러면 어차피 받던 대로 받으면 되니까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등해서 자, 지금 50만 원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40만 원 이하로 받아라 라고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요거 좀 보게 되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독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50만 원 좀 부담스러워서 못 나갔어. 근데 정부에서 40만 원 이하로 받아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다? 집 나갈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 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공급은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오도 가도 못하고 정부 시킨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이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공급량 자체를 줄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전에 50만 원 받아서 돈이 되다가 40만 원만 받아라. 그러면 마진이 안 남으니까 이걸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공공이임대주택이란 걸 공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서 민간주택에 있는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임대료 하락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얘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자, 공급량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답이 되는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 결론, 수요와 공급에서 파생되는 문제,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테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 지금 이제 임대주택 양이 부족해지니까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게 된다. 해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제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감소하는 과정을 보지 마시고 미리 결론부터 가셔야 돼. 그리고 주택의 질이,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갑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장기만 생각을 하셔야 돼.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임대료 규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이건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자 보조만 이제 구성이 되고 있었고요. 결국 뭐냐면은 월세가 이제 50인데 정부에서 독립하는 젊은이들한테 월세 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집에 있으면은 이런저런 잔소리 들어야 돼. 그래서 50만 원 부담돼서 못 나갔는데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집을 독립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이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임대주택 사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투자 어디다 할까 했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임대료 보조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하락. 왜 이렇게 뭐라고요?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이라고 하는 거. 장기적으로 임대료 하락. 뭐 이건 사실 지금까지 7, 8년 사이에서는 거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출제가 되어 왔던 것은 뭐였냐면 저 얘기였어요. 바로 임대료 규제. 이걸로 거의 도배하다가 요즘에 조금 출제된다고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임대료 규제. 그래서 자, 요거는 하도 많이 나왔어요. 자, 시장 임대료보다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았을 때까지도 계속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별의별 경우 수를 다 따지게 돼서 자, 주택정책 관련한 얘기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문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가 좀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선분양제도, 호분양제도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양제도는 이거야.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40%만 완성이 됐을 때 요거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선분양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는 안 나와. 40%는 얘기가 안 나오고 아파트 완성되기 전에 미리 팔아먹을 수 있는 제도. 이걸 선분양제도. 이에 비해서 호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트가 80% 완성이 됐을 때 분양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호분양제도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완성된 다음에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호분양제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분양제도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일부 지방공사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호분양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호분양제도는 완성되고 나서 파는 거죠. 해서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해서 이미 틀렸죠.
자, 선분양 제도가 뭐라고요? 자, 미리 분양을 하는 거니까 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초기에 조달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선분양 제도가 그런 것이고, 호분양 제도는 자기 돈으로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분양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호분양 제도 해서 뭐 선분양, 호분양 뭐 내용 어려울 거 없고요.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뒤쪽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호분양 제도는 주택 건설 재원을 자기 스스로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호분양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요.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자, 완성되기 전에 분양 대금, 자, 입주 예정자가 미리 입주, 자, 지불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니까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 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 금융 자본이 다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주택은 급하게 지어야겠고, 그래서 완성도 되기 전에 팔아먹었던 제도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분양 제도 같은 경우는 한번 봐서 상황 봐서 시장 상황 봐서 뭐 40%일 때도 분양할 수도 있고, 봐서 안 좋다 그럼 한 50%까지 가서 기다렸다 분양할 수도 있고, 건설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가 선분양 제도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정분양 안 되면 정부에서 건설사 너 무너진다고 그러면 또 구제금융 비슷하게 도와주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돈을 법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돈 번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앞으로 지금 뭐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어찌어찌 버텨갈 여지가 있는 제도가 선분양 제도예요. 자, 그다음에 호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선분양 제도는 먼저 분양을 하니까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가 창출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양권 전매 문제 발생할 테고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호분양 제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상태에서 주택을 사기 때문에 부실공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부영건설인가요? 자, 동탄 2지구 이쪽에다가 아파트 분양했다가 아주 개판 5분 전으로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한 해 만에 해서 기망,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다 해서 취소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선분양제도의 폐해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설사가 똑바로 안 만들게 되면은 실제 돈을 지불한 사람은 그게 이제 웬만큼 하자가 있어서는 대부분도 못합니다. 하자가 있다고 데모를 하면 집값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여름철 되게 되면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화목하게 같이 항상 행동하고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누수가 심해가지고 지하 주차장 물 새고 쌩 난리가 나면은 동네 소문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방송에 빨리 나오시라고 한 집당 한 명씩 나와서 물 빼자고 아주 그냥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화목하게 사는 동네, 하자가 많은 동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선분양제도, 호분양제도에서 다시요, 선분양제도는 완성되기 전에 팔아먹는 제도, 호분양제도는 뭐라고요? 완성된 후에 팔아먹는 제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별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출제 오류인데 얘기를 따져 물으시는 건 없고요. 2번, 도입 배경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이다.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같이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높은 금액, 자기들이 평당 뭐 건축비가 400 들어가야 되는데 한 380만 받아라. 그러면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작으니까 공급 자체가 감소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끝머리 적용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나와 있죠. 적용이라고 하는 거 배제 기억하셔야 되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요것은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이명박 정부 때 쪽방처럼 자 역세권에 원룸 겁나 많이 지어라 했던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관광특구 운운한 그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냥 관광특구 들어가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돼. 우리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0점, 60점 해서 합격하는 거는 하나도 안 어렵게 출제해요. 문제 되게 쉬워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도 개론이에요, 개론. 깊이 있는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몇 가지 쟁점만 끊임없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인들이 주로 시험 보는 시험이고 이쪽 영역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돌아오니까 일단 힘든 게 하나고 두 번째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말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일단 포인트라고 하는 거 27회 때 나왔던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법 공부가 좀 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제발 좀 많이 내라. 왜? 나중에 지겹게 할게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폐지.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뒤쪽부터 가는 거예요. 적용 폐지라고 하는 거. 적용 폐지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이슈가 되겠고 30회 때 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볼까요? 분양가 규제 등에 관한 설명 드리고 출제원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 지난번에 뭐라고 됐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다가 그 다음 문제 뽑을 때는 자존심 있지. 지난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내릴 수는 없잖아. 1번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소리야. 나와봤자 답이 안 되는 주제예요. 기술, 테크닉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2번 분양가 상한제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아까 분조투 나왔었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런 주택은 일정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다. 지금 이제 싸게 사고 뭐 등등등 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분양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매 차익 노리지 마라 해서 전매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 3번 지문이요. 자, 그다음 보니까 비슷한 얘기 나와 있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아까 이런 지문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4번 지문요. 분양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뽑아냈는데 분양가 제한할 수 없는 건 뭐 있었죠? 두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들어가야 되죠? 지금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했다고요. 적용 배제. 적용 배제가 뭐가 있었어?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앞에 가볼까요? 없네. 없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없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야. 공부할 때 다른 거 모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답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잖아요. 30회 문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거꾸로 깐다고. 그럼 그 앞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관광특구가 들어가야 되지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건 쟁점 하나밖에 없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게 뭐냐.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게 뭐냐.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앞에 두 개 있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27회 문제나 30문제 같은 문제라니까. 같은 문제라고요. 적용한다. 앞에 뭐 없어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없어야 되죠? 그죠? 넣어서 틀렸다고. 그럼 그 다음 문제에서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 없다.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쓰면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내는 거라고. 그냥 문제 똑같은 내용을 약간 표현만 바꿔서 내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대로 공부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면은 과정, 뭐 공공택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다 외운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로 가잖아요. 그죠? 기승전결해서 결파트에서 답을 뽑는다고.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과정 좀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나 그게 짜증이 나. 이거 다 하려면 4년 걸린다니까, 공부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공부 지금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거 기왕 하고 나온 김에 부동산까지 좀 알아보자. 개소리들, 개소리. 말도 안 돼. 천재야? 제가 오늘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 중개사 시험 보게 되면, 중개사 관련해서 보면은 동네에 약간 희미해 보이는 사람도 증을 갖고 있어. 말 섞어보면 아주 들끓어진 애들도 중개업을 해. 증을 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이 양반이랑 대놓고 얘기하네요. 아이고, 쟤도 하면 내 거가 몇 달 고생하면 뭐 증 되겠지. 라고 시작을 하셨어. 그래서 학원이 안 망하는 이유가 그 티미한 양반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하면 나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제가 그때 설명 안 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접속하시는 분 중에 80%가 떨어져. 몇 년을 해도 80%가 계속 떨어져. 그 생각을 안 해. 훨씬 멀쩡한데 떨어져갖고 그 중개업소에 기웃거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여. 그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을 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모르고도 답을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으니까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도 합격을 하신다고.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모르지, 자기가. 붙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몰라.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넘었으니까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번엔 뭘 알고 뭘 모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전국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소한 사람들, 독종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붙어도 자기가 왜 붙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했냐고. 해줄 말이 없어. 그때 하는 소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나는 거야, 제가. 내 덕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근데 그것도 민망한 거야. 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을 따셔도 지식의, 깊이가 있고 없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증을 왜 딴 줄 아세요? 증을 딴 분들은? 점수가 나와서 딴 거예요. 증을 합격 못 하시면 왜 불합격한 줄 아세요? 점수가 안 나와서예요. 문제의 포인트는 되게 단순해요. 실력이 있고 없고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희 재수 삼수하는 분들 가끔 보면 진짜 실력 있는 분들 있어요. 거의 학자급이야. 논해. 자기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막 해. 근데 그 말이 꼭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떨어질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 점수가.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기승전결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학개론 정도 레벨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신 분은 앞의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표현들은 바꾸고 있지만 아까 틀린 걸 고르셔 27회 때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라고 틀리게 뽑아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관광특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으니까 이 명제는 어떻다? 틀렸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절대 문장을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단위로.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게 한 문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서 키워드 1개 정도 뽑아서 이 문제는 뭐가 기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아까 공공재 얘기할 때는 딱 한 가지 키워드
정부가 부족하니까 일부러 어떻다 생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분들이 내는 게 뭐냐면 유치한 걸 답을 뽑지 않고요. 그 중에서 나름 가치가 있다 할까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미리 답을 알고 들어가시게 되면 제발 읽지 마.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몸만 힘들지. 그래서 답은요, 이거 4번. 그 다음에, 이거 나왔잖아. 분양가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요거 하나 가지고 거의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문제를 보면 27회 문제하고 30문제 똑같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맥만 잡으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출문제 안 볼까요? 기출문제 다들 봐요, 조금씩. 상당수가 봅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답을 안 해서 그래요. 기출문제를 그냥 보조자료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대충 풀어보니까 맞추니까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각 주제별로 토픽, 뭐가 답이 돼야 되는지, 요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양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개발 부담금 하면 이제 환수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지가 상승분 환수, 초과하는 부분 환수, 그 다음에 아까 재건축 부담금은 자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환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 2-3개를 갖고 끝장을 보시면은 금방 다 따라잡을 수 있고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얘기 길어졌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 등 틀린 것은 해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요.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면, 자, 50만 원 받고 있는데 40만 원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뭐 말도 안 되지. 50만 원 받고 있었는데 40만 원 이하만 받으라고 하는데 왜 다들 갑자기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까? 오히려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되게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를 갖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50만 원 받고 있는데 60만 원 이하로 받아라. 얘기해봤자 저소득층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자, 임대료 규제, 이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임대료 규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효과, 아까 질은 떨어지게 될 테고 공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요것도 요 주제 제일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중간 얘기할 때 끄트머리 얘기를 자꾸 강조를 드린 이유가 시험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기승전결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주거복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번 주거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 보조를 달리 표현하면 주거급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의료급여 하면 이제 병원 등을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료급여, 급여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요. 용어가 좀 새롭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면은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질문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된다. 그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아까 그 앞에 문제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면 임과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28회 때 틀리게 뽑았잖아요. 29회 때는 이렇게 임대료 규제가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그냥 반대로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보조해 주게 되면은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왜 5번이 답이에요?
아, 1번부터 4번이 맞으니까 5번이 틀렸다고요? 아니, 1번부터 4번은 안 어렵잖아요. 그죠? 1번부터 4번은 안 어렵다고요? 기존에 내왔던 지문들을 줄줄줄 그냥 플레인하게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이 왜 틀렸다? 앞에가 맞았으니까. 되셨죠? 뭔 얘기 하려고 하려면 5번을 해설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갑자기 개가 지나가다 사람 다리를 물어버리는 그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게 구성을 했다고. 읽어봐서도 안 된다고. 읽어봐봤자 이게 뭐 하나 딱 포인트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말을 하다만 개판인 언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러면 수험생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5번을 뒤지게 읽어봐.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또 한 번 읽어봐. 계속 읽어봐. 뭐 독서반입니까? 읽고 있게? 이건 5번 찍고 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론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들은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한국 땅. 그래서 문제를 쉽게 구성하려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전제 하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맞춰요. 근데 뜬금없이 마다가스카르는 미국 땅.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툭 던져라. 마다가스카르가 저 아프리카 옆에 있는 큰 대륙 같은 섬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냥 미국 땅 아니거든요. 아니, 그럼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못하시게 되면 뭐냐면 마다가스카르는 어느 나라 땅이고 마다가스카르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름이 마다가스카르야. 섬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확 던져놓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분석을 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문제는 1번부터 4번까지를 그냥 무난하게 깔아버린 것이고요. 5번은 출제위원이 지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말도 안 되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읽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4번까지가 맞으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기초 탄탄하게 몇 개 하고요. 각 주제별로 토픽들을 딱 잡아놓게 되면 그걸 제거하면 답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아까 분야과 상관제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4개 지문은 무난한 지문들이고 하나가 이상한 지문, 걔를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학기론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떨어지지 않아. 왜 틀렸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지. 뭘 건설을 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었죠. 공공건설 임대주택하고 공공매입 임대주택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굳이 해석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뭐가 돼야 돼? 공공건설 임대주택. 물론 중간에 외부 재원의 지원 일시 없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한두 개가 틀린 게 아니라서 하나가 틀렸으면 뭐가 틀렸습니다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고쳐주게 되는데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주어 자체가 아예 안 맞으니까. 거기다 중간에 막 이상한 말까지 붙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1번부터 4번 무난한 기초가 탄탄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에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경제론 가지고 나온 질문. 일단 1번 패스. 모르면 다 잊어버려야 돼. 모르는 걸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나중에 분석하는 건 별개 문제로. 2번 질문 가볼까요?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아까 설명드렸었던 거죠? 준공공임대주택은 얼마? 8년 이상. 3번 질문요.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개념이고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한 이름이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여기 이제 다른데 동네에서 일반 사적 임대주택에 50만 원 받을 때 40만 원 받게 되면 어떻다? 임대료 보조 효과를 줄 수 있다. 4번 질문요.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4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령 개정 때문에 했는데 단기 임대주택은 몇 년? 4년이라고.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문제를 다 수정을 해버린 케이스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답이 이게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는 거예요. 준공공은 8년이고 다 8년이에요. 근데 지금 단기 임대주택은 몇 년? 4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1번은 맞아요? 틀려요? 1번이 맞죠? 왜 맞아요? 4번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아까 그 5번 질문도 분석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버린다고요. 1번도 분석하려고 하면 죽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쉽게 가야 된다고. 객관식 질문은 꼭 하나씩 이상한 말을 집어던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출제 오류 시비도 나오고 뭐 별별 지랄을 다 하는데 잘 안 들어줘. 합격률이 나오면은. 하여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거 볼까요? 시장의 균형 이임대로보다 낮은 이임대로 규제. 50 받는데 40 이하로는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규제는 자,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자, 4번은 이제 오늘 외워야 되는 그런 주제. 단기해서 법령 개정 때문에 새롭게 넣은 지문인데 하나 외우셔야겠고요. 그러면 1번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답 고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논리 구조가 돼야 되죠. 자, 보통 50만 원 받던 시장에서 정부에서 40 이하로 받아라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번 지문요. 자, 전체를 묶어냈네요. 자, 주택 바우처 제도. 아까 주거급여라는 용어를 썼던데 같은 얘기입니다. 주거 바우처 제도, 쿠폰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바로 얘기하고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맞죠? 50 받고 있는데 40 이하로 받아라 라고 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서 미리 전제를 깔고 있어요.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라고 해서 틀렸죠? 아까 공급 과잉 갖고 하나 다 뽑아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질이 올라가기 뭘 올라가? 질적으로 하락.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떻다?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문제, 맥락, 답을 뽑는 주제는 제일 뒤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공급이 부족했는데 질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임대료가 50 받다가 40만 받으라고 하는데 청소를 더 잘 열심히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5번 질문, 기업형 임대주택 8년. 다 8년이라고 그랬어요. 단기는 몇 년? 4년. 나머지는 모르면 다 8년. 이런 것들은 과거에 법령에 관한 부분인데 다 법이 폐지가 돼서 제가 관련 법에서 필요한 몇 가지 단어들 한번 정리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 주제 조세정책 될 텐데 이거 잠시 끊었다가 5분만 끊었다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